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소리부터 들어보죠. 원래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하위 10%를 제외하고서 원래 소득 증가율이 작년 소득 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니라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누구 목소리입니까?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인데요. 어제 일요일인데도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바로 그때 이제 내놓은 그런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예.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이 발언의 근거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다 보니까 예. 그 판단 근거를 설명을 한 것이죠. 네, 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뭐 조선일보 등등은 또 비판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홍장표 수석의 설명의 요지는 통계청 조사의 원자료를 재가공해서 가구당이 아니라 임금 노동자 1인당 소득을 계산하면 90%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랐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청와대 방식대로 하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의 주된 이제 피해 계층으로 예상이 되는 자영업자나 실업자들의 상황은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하.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부의 유리한 방식으로 이 통계를 마사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추가로 또 청와대가 설명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애초에 발언 자체가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라는 건데요. 실제 당시의 발언을 보면은 상당 부분 고령자인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전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 그 별개의 문제라는 건 무슨 뜻이죠?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타깃은 저소득 임금 노동자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고령층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다른 방식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걸 쓰겠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예. 이번 달 내에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근로장려금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KDI가 무슨 연구 결과를 하나 내놨다면서요 또?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핵심만 간추려 보면은요. 대통령이 공약을 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이것을 달성하려면 내년과 내후년의 최저임금도 15% 정도 인상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고용 감소 규모가 내년에는 9만 6천 명, 2020년에는 14만 4천 명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 고용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딱 결론 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관료 일반 그리고 여당 내 일부 여기까지 퍼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 되고 정 안 되는 것은 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전공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국면에 대한 대응은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속도 조절을 할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보완 대책을 만들 것인지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죠. 맞습니다. 예. 다음 뉴스 소리 들어보죠. 붕괴된 건물은 4층 건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주말이어서 식당이나 다른 곳에 사람이 거의 없었고 다만 4층에 세입자 한 사람이 건물에 있었는데 우리 119 구조대가 구조해서 중상은 아닙니다. 뭐 용산에서 4층짜리 건물 무너졌다면서요? 그렇죠. 어제 이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방금은 이제 용산 소방서에서 이 건물의 붕괴 경위를 발표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예. 이 건물에 이제 식당이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 평일이었다면 손님들이 많았을 거고 그렇다면 피해가 컸을 것인데 사고가 좀 휴일에 일어나서 그 와중에도 천만다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붕괴된 겁니까? 일단 오늘 이제 그 경찰, 소방, 국과수,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가들까지 참여한 감식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경찰은 붕괴 원인을 아직 알 수는 없는데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그런 붕괴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서 국과수가 7일 날 별도로 2차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공사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 건물에 금이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또 현장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건물이 좀 부실하게 시공된 상태에서 주변 공사장에서 이제 진동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붕괴의 원인이 됐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무너진 건물은 1966년에 지어졌다고 하니까 매우 노후된 상태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이 건물의 세입자들 이게 좀 건물 이상하다 구청에 신고했
했었는데 별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요, 당시에 벽이 좀 불룩하게 튀어나온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세입자들이 이 사진을 구청에 보내서 이제 민원을 신고하기도 했는데 22일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그동안 이제 안전진단이 쭉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제도적 미비 때문이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 황당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제도적 미비라는 건 뭐예요? 이 건물이 이제 연면적 301제곱미터의 근린생활시설인데요. 국가안전대진단의 이 대상 기준에 이제 미달하는 그런 면적의 이 시설이고, 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 점검 대상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또 과거에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이제 그 안전점검을 이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준들이 명시가 돼 있는데, 예. 이것도 충족하지 않아서 그동안 이제 안전진단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상한 면을 찾아서 사진까지 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면 그건 확인하러 왔었어야죠. 그렇죠. 이 구청의 이 어떤 그 행정의 미비가 분명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사람이 2달간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멘트가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12일 만에 재판에 출석을 한 것인데요. 6시간 만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이 끝난 건데요. 재판부는 오늘 7일 예정된 기일에 오늘 못한 증거조사를 이어서 하고,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는 재판 기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더 잡는 것으로 좀 상황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좀 있다고 어떻게 안 좋답니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멘트를 이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구치소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정말 건강 이상이 있으면 진찰을 받아야죠. 치료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치료를 받고 오라고 하지만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려고 한다.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으면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여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하.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령이기도 하고요. 또 재판이 좀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이죠?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뭐 모든 걸 부인하는데요. 도곡동 땅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압구정 등지에 살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굳이 현대가 갖고 있던 체육관하고 경계선이 붙어있는 땅을 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오늘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스 실소유주 부분은 또 역시 부인. 그렇죠. 다스의 해외 영업사항 등을 이제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면 부정한 발언이 또 오늘 나왔는데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공공연하게 다스 직원들에게 돌아가면서 보고하라고 시켰겠느냐, 오히려 이런 것들 다 감추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종합을 해보면 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혐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긴 재판 일정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법원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이것을 요구했는데요. 네. 전체 83명 중에 50명이 다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거기다가 전체 판사의 10% 이상이 소속된 전국 최대 규모의 지법이기 때문에 이 파급력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뭐 벌써 오래전부터 판사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일 날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를 요구를 했고요. 이날 이제 춘천지법을 비롯해서 이제 그 지법들의 어떤 그 단독 판사들의 회의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서울 가정법원 단독 배석 판사들하고 인천지법의 단독 판사들, 또 대구지법의 단독 판사들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마찬가지 입장을 내놓는 상황이었는데요. 뭐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부 소장파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SNS나 언론을 통해서 의견을 내는 정도였는데 조직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결국 강경하게 이건 검찰에 고발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번 사건의 파장이 너무 커서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잃을 지경에 처했다는 위기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지난 1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소 좀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 거래 및 판사 사찰 의혹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반발을 키운 측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런 분위기가 11일 날 전국 법관 대표 회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